중이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이 사실 저희 회사 명입니다. 가끔 나가면 용감한 형제들 아니냐, 신사동 호랭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아직은 배달이라는 것이 우리 경제 내에서 어떤 산업이라고 이렇게 지칭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스타트업들의 어떤 이런 니치 마켓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그 기회를 어떤 볼륨으로 산업화되는 어떤 과정 속에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독특한 문화, 조직을 운영하는 문화에 있어서도, 그리고 새로운 혁신들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실험과 시도들, 실패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자 생활도 잠깐 했고요.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읽혔는데, 제가 쓴 기사를 어느 날부턴가 제가 네이버나 다음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 2000년도 초반에는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그 미디어 부분에서 혁신을 많이 만들어 왔고, 그래서 저는 방송 기자 하다가 미디어 다음에 가고 싶다. 아고라라든지 블로그 뉴스, TV판, 세계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미디어 다음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에서 통역 일을 1년 동안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무한형제들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민족 어플리케이션 다들 쓰고 계시죠? 네. 아마 말씀 많이 안 주셨고, 사실 저희 서비스가 젊은 세대에 굉장히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배달 음식이라는 게 젊은 세대만 먹는 음식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배달 음식이 굉장히 외연이 확장되면서 배달이 안 되는 것이 없는 이런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저희가 이런 TV 커머셜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의 인지를 만들어 갔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제 중의적 표현을 가지고 저희 서비스명을 가졌습니다. 사실 배달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한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아직도 배달앱이 전 세계에서 다 쓰이고 있는데요. 수조 원의 회사가 있고, 중국에는 어로머나 웨이트원 같은 수십조 원의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만큼 배달이 잘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를 보면 그때 또 종로에 냉면 배달원이 있었는데 신문 기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번에 41그릇을 옮겼다. 엄청난 거죠. 냉면을 한 번에 41그릇을 옮길 정도의 이런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중의적 표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영상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책 광고 맞고요. 배민 다음이라는 책을 저희가 저희 회사에 대해 굉장히 외부에서 궁금해하셔서 저희 회사의 조직 문화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일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삼성의 제일모직과 같이 이탈리아에서 수년 전에 패션쇼를 한 적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폰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나체, 주화체 이런 게 있고요. 한나체, 주화체는 저희 김봉진 대표, 저희 설립자의 김봉진 대표의 두 딸 이름입니다. 한나와 주화라는 딸 이름인데 직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대표만 자식이냐? 나도 자식이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지어진 이름이 도연체, 연성체, 기랑해랑체 이런 폰트들을 저희가 돈을 안 받고 이 사회가 무료로 다시 다 쓰실 수 있도록 저희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만드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폰트 때문에 굉장히 저작권 소송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에 좀 나눔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디자인에 영향이 있으니 그런 것들 해보자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실제 응답하라 1988이라든지 SBS 뉴스 자막, SBS 스페셜, 그리고 요즘에 광고의 대다수의 자막들이 저희 폰트로 무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여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마케팅하는 회사 아니냐, 광고하는 회사 아니냐. 저희가 대부분 연말에 이제 광고 대상 이런 데 가면 삼성의 제일기획, 뭐 LG, HS의 그 대웅기획 이런 데보다 상을 저희가 더 많이 타오기도 합니다. 마케팅으로도 굉장히 주목받고 독특한 문화로도 이해가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배달의 민족은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회사를 설립한 지는 9년이 조금 넘었고요. 저희 주요 투자사로는 골드만삭스 가 있고요. 네이버도 저희랑 협력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AI 부분을 저희가 같이 개발하고 있어서 네이버가 일부 투자가 있기도 하고요. 힐하우스 캐피탈이라고 저희 주요 투자사가 또 있습니다. 힐하우스 캐피탈은 중국의 1위 기업, 2위 기업을 만드는 자본이에요. 그래서 힐하우스 캐피탈에는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가 들어와 있는데요. 중국의 텐센트 바이두를 만든 자본이고요. 작년도 12월 달에 1년 전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세파이어 캐피탈이랑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기업 가치는 지금 현재 3.2조 원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대체 3.2조 원이면 어느 정도의 우리 회사의 위치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시가총액에 저희 회사를 이렇게 집어넣어 봤더니 지금 대한민국 90위권 기업 정도로 랭크되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직원은 지금 본사는 1,300명, 그리고 저희 베트남에도 올해 5월에 진출했는데 1,500명이 베트남에 더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콜센터가 저희도 직영 운영을 하는데 900명이 있고, 그 밖에 자회사 하면 지금 전체 직원은 6,000명 정도, 올해만 1,500명을 뽑았거든요. 제가 올해 일자리 경제수석하고 만나서 같이 저녁 먹는 자리에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권 전체 이 대기업들이 뽑는 총 직원 수의 합이 6,5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희 자체로만 올해 1,500명을 뽑았으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채용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드실 수 있게 하는 게 회사의 목표입니다. 좋은 음식이란 게 무엇일까요? 깨끗한 음식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우리가 아는 그냥 단순하게 짜장면, 치킨의 간식류가 아니라 실제 배달의 민족에서는 지금 스테이크도 배달이 되고요, 랍스터도 배달이 되고요, 한정식이 배달이 되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주요하게 먹는 이런 음식들이 실제 배달 시장 전반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편안하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배달의 민족의 서비스의 목표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있고요. 배민 라이더스라고 해서 배달 안 되는 식당들의 음식을 저희가 대신 갖다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식당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어려움은 부동산 문제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건물주를 배불려주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 배달이 접목되면 이런 홀에서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확장해서 5km 반경 내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목 좋은 곳이 아니더라도 이면도로에 들어가서도 건물 2층에서도 지하에서도 실제 수억 원의 매출을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내는 상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배민 라이더스고요. 배민 키친이라고 공유사업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우리 민족이었어. 저희가 재작년 그리고 작년도까지 이 TV 커머셜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우리 민족이었어, 똠양꿍도 우리 민족이었어, 폴바셋도 우리 민족이었어, 버거킹도 우리 민족이었어,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용자들한테는 그게 이런 음식도 주문해서 드실 수 있어요, 배달의 민족에 심지어 이런 음식들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만, 실제 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배송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언급되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됩니다. 사실 음식이라는 것은 이 커머스 시장에서 바라보면 배송하기 가장 어려운 품목입니다.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배송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가장 먼저 배송한 것은 책이었죠. 책 장사로 사실 시작해서 전 세계 1위 기업이 지금 된 건데, 책 같은 경우는 정해진 틀과 형태가 있습니다. 변질이 잘 안 되고요. 근데 음식은 어떤 거는 펄펄 끓어야 되고요, 어떤 건 아이스크림처럼 굉장히 차가워야 되고요, 어떤 거는 따뜻하고 어떤 거는 젤리 형태고 어떤 거는 딱딱하기도 하고, 그 형태와 이 유지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주문 예측하거나 재고 관리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치킨 하나 배달하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배달하는데 쓰고 있고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로지스틱스의 방법론을 만드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무인 자율자동차 로봇들을 이용해서 지금 세 종류의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로봇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드론 배송,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4차 산업혁명에서 언급되는 기술적인 진보들을 저희 서비스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어플은 다들 쓰고 계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메뉴를 확인해서 주문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실 인터넷에서의 주문은 비대면 거래입니다. 이 인터넷이 대다수의 오프라인 거래보다 한국 시장도 이미 온라인 거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비대면 거래라는 것은 직접 제품의 디자인이나 형질, 형태, 무게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화면상에 떠오른 사진이나 영상으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의 어떤 이 구매에서의 결정에서의 인포메이션이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비대면 거래에 따른. 그래서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최종단에서 어떤 결정들의 인포메이션을 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소비의 평가들이 어땠는지, 어떤 맛있다, 맛없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 이용자들이 만들어낸 방식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어 있고, 실제 영미권에서는 옐프라고 하는 수조원대 이 평가만 가지고도 그런 회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네이버페이, 뭐 페이코라든지 이런 것들,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하나의 넌스톱으로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문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고요. 뭐 여담이지만 말씀드리면 카카오페이의 40%가 배달의 민족에서 거래가 되고요, 네이버페이의 30%, 페이코의 50%가 배달의 민족에서 거래됩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이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래의 온라인 거래의 결제 수단이 대다수가 배달의 민족에서 일어난다. 데이터를 약간만 공개해 드리면요, 이게 작년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 올해 데이터는 제가 공개가 아직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면 누적 다운로드는 대한민국에 4,400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수가 지금 4,800만이죠. 아직 안 가셨다면 예외적 삶을 살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 주문 건수는 이미 올해 저희 한 달에 거래되는 것만 3천만 건이 이미 넘어섰고요. 집집마다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쓴다라고 단순 산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월간 순 방문자 수도 1,000만이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4,800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실제 배달의 민족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등록 업소 수도 22만 개, 식약처 기준으로 총 27만 개의 배달 업소가 있는데 배달의 민족이 22만 개가 있고요. 작년도 2017년도에만 배달의 민족에서 거래된 총 금액의 합이 5조 2천억, 올해는 8조를 넘어갔고요. 내년도에 10조를 넘어가서 사실 이런 거래를 만들어내는 거는 대한민국 대기업 내에서도 커머스 시장 내에서도 몇 개 없는 그런 볼륨이라고 자랑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배달의 민족이 잘 되냐 많은 걸 물어보세요. 실제 뭐 소상공인 이슈에 대해서 여러 언급들도 있고, 수수료가 높다 이런 표현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배달의 민족은 2015년도에 수수료 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매출이 390억이었는데 아예 그 순간 1거에 제로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례고요. 사실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우버가 음식 배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버가 일본에서 수수료 40%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통으로 저희 이제 경쟁사가 있어요. 한국에도 요기요 배달통이라고 해서 전 세계 46개국에 진출해 있는 독일의 회사거든요. 사실 요기요 배달통이. 근데 이 회사는 수수료가 12.7%. 그렇고 전 세계 다른 어플리케이션 보면 보통 30%에서 20%의 수수료를 받는데, 저희는 고정 광고비 모델로 지금은 사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8만 원 정도만 내시면 실제 배달 민족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평균적으로 지금 2017년 저희 1년에 한 번씩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13만 4천 원을 내시면 2017년도 기준 배달의 민족에서만 벌어가시는 돈이 400만 원. 작년도의 기준은 600만 원까지 매출이 더욱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없을 때 어떤
전단지, 찌라시, 책받침, 자석 이런 걸 했는데 전단지를 하나만 배포하려고 하더라도 통계청 기준이 2015년도에 76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쇄비가 20만 원, 또 배포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데만 50만 원. 요즘 인건비가 올라서 100에서 200만 원 기본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고 매출을 엄청나게 효과를 만들어낸 게 배달 민족이 잘 되는 이유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배민 라이더스 서비스를 통해서 배달 안 되는 식당들까지, 그래서 실제 이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슈들을 해지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 배민 라이더스는 지금 서울과 경기 5대 광역시에서 2,2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정규직을 선언했습니다. 음식 배달원이 정규직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배달 문화 전체를 보양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처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는 최저임금 3,600만 원을 연봉을 제시를 했고요. 4대 보험 다 해드리고 또 그리고 연차 휴가 및 여러 가지 혜택들 다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이런 민트색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민트색으로 만든 게 사실 음식 계열에서는 민트색을 잘 안 씁니다. 적색 계열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식욕을 돋구거나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게 적색 계열의 색이기 때문에 민트색은 대신 저희가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겠다. 배달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하겠다라는 의지에서 이런 표현들을 만들고요. 네. 배민 키친하우스 공유 키친, 그리고 배민 상회라고 해서 이분들이 실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역할들까지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굉장히 마케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저희는 B급 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컨텐츠를 좋은 퀄리티, 좋은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SNS를 많이 활용을 하고 기업들도 쓰게 되는데, 그 SNS를 바라보면 굉장히 좋은 거, 예쁜 거, 섹시한 걸 이렇게 컨텐츠를 서로 자사 제품을 굉장히 자랑하려고 그렇게 올려놓는 컨텐츠의 어떤 이제 기법들이 있습니다. 광고 기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좀 더 이용자들이 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애써 이 B급 광고로 만들어낸 거고요. 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지 테러 광고라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대한민국 광고대상 인쇄매체부분 광고대상을 받은 건데, 저에게 이 잡지마다 이렇게 텍스트로 저희가 폰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맞는 잡지의 어떤 이 주제에 맞는 텍스트를 이렇게 해서 이용자에게 호흡을 같이 피식 웃고 만드는 이런 메타포를 만드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광고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 80개월 넘게 단 1개월도 빼먹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걸 처음 했을 때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잡지 광고로 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의 이 인쇄 매체라고 하는 이 잡지의 광고는 이미지 광고 중심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잡지에 이렇게 텍스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제 예쁜 연예인이 제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해외 로케이션을 가서 굉장히 좋은 어떤 이제 자사 제품의 소개를 만드는데, 저희는 텍스트만 보낸 이유가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너무 많은 또 비용들이 들었고, 대신 그렇게 가지고 있는 폰트만 활용하자라고 이렇게 했더니 잡지사에서 난리가 나서 저희한테 전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저희 담당자가 받았더니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 인쇄 다 끝났는데 이미지 없이 지금 텍스트만 이렇게 인쇄된다고 담당자가 완전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요, 사실은 저희가 이미지 만들 돈은 없고 텍스트만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런 전화를 몇 차례 받은 적이 있고요. 작년도에 했었던 저희 이 약간 이제 언어적 유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광고들을 저희가 모아서 영상으로도 다양한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만든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데 좀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부분이 생기고요. 언어적 유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세대들이 요즘 말을 압축하거나 그게 좋은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들이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언어적, 사실 언어를 이렇게 자기들만의 언어적 사용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소속감이나 동질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이 젊은 세대들, 저희의 주요 이용 고객들과 호흡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신춘문예라는 것을 합니다. 저희가 신춘문예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나 소설, 그리고 영화 비평 등을 언론사에 투고해서 등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이 배민 신춘문예라고 해서 이 컨텐츠를 이용자와 같이 호흡하는 데 활용하는데 그리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약간의 감동도 있는 것 같고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이제 미소가 풀어지신 분들이 더 보여서 기분이 좋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용자가 만드는 이제 그 이용자 참여형 콘텐츠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참여형이 요즘 SNS라든지 굉장히 활성화된 어떤 플랫폼들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재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SNS를 인터랙티브하게 써야 되는데 대다수의 메시지를 화살 쏘듯이 내 상품 좀 봐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배달의민족은 그 안에서의 같은 참여들을 통해서 컨텐츠를 좀 주목도를 높게 만든다. 그래서 자연스레 팬클럽이 생겼고요. 실제 작년도에 저희 대한민국 기업 중에 팬클럽이 있는 기업은 저희 외부 설명에 의하면 저희밖에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애플이나 나이키 같은 것을 좋아해서 나이키바, 애플바라고 이야기하는 팬클럽은 있는데 그래서 애플 제품 신제품 나오면 텐트 쪽 이틀 전에 기다려서 처음으로 그걸 받아서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네, 작년도에 저희 팬클럽에는 실제 26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배달의민족 팬클럽 하고 싶어요. 그 지원한 사람이 26만 명이고 이 26만 명이면 중소도시 인구수만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뭐 따로 마케팅을 같이 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먹는 일들을 굉장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팬클럽 활동들을 뭐 이거는 영상으로 제가 따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따로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요. 같이 저희 회사에 이분들을 모셔서 같이 어울려서 놀고 먹는 일들을 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치문예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세종대에서 행사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배민 떡볶이 마스터즈라고 했는데 오늘 수능시험 날이잖아요. 수능시험에 55만 명이 전국에서 시험 보는 학생 수가 고3 학생 수가 55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종대에서 저희 떡볶이 마스터즈에 행사한 거에만 58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전국의 학생 수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사람들이 시험을 보고 세종대에서 233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58만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딱 한 명이 마스터즈로 뽑혔습니다. 그 행사를 이번 주에 사실 저희가 세종대에서 했었기 때문에 엄청난 대단한 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국에 본 수능 학생들보다 많다라니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는 저희가 치물리에는 저희가 조어를 만든 건데 소믈리에 다들 아시죠? 와인의 역사 그리고 감별 그리고 그걸 풍미하는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치킨이 굉장히 독특한 감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도 아버지 월급날을 엄청나게 어렸을 때 기다렸는데요. 아버지 월급날이면 치킨 그때 당시 통닭이죠. 시장 통닭 그걸 월급날에 한 마리 꼭 사주셨어요.
평일에는 못 먹고요. 월급날에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 월급날을 그 누구보다 더 기다렸던 게 그런 것처럼 이 치킨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게 굉장히 독특한 소울푸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벤트로 이용자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만들었고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 치물리의 자격시험은 국가 자격시험에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자격증 받는다고 어디 취직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닌데, 사람들이 500명을 저희가 모셨는데 1초 만에 전국에서 지원이 마감이 되었고요. 실제 연예인들도 오고 해외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저희 행사에 참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펩시콜라 구분하기, 요구르트, 야구르트 구분하기,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이용자랑 호흡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아이를 안고 오신 분도 있고, 치킨타를 쓰고 오신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전국에서 참여해 주셨어요. 저희가 필기시험하고 실기시험을 나눴는데, 시험지를 나눠주니까 갑자기 수능 시험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고 먹자고 만든 행사인데 너무 진지해져서 이거 행사 망했다. 맨 처음에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소리를 듣고 진짜는 소리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듣기 평가도 있었고요. 실기 영역은 여러 종류의 치킨들을 맛을 보고 이게 어떤 브랜드의 치킨인지 맞춰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저희가 1등하면 이렇게 국가 자격증이니까 자격증을 이제 집집마다 보내드렸고요. 여기 지원했던 한 변호사님은 자기 사법고시 패스했을 때도 자격증 집에 어디다 안 붙여놨는데 이거 받고 나서 텔레비전 위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맨날 너무 먼 뿌듯해한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이 시험에서 이때 당시 이 시험에서 만점을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필기시험 만점, 실기시험 만점. 26살 여자분이셨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시생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만점자 나오면 조선일보가 가서 취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만점자 나오면 조선일보 쪼르르 가서 취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만점자 인터뷰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와가지고 그 여자분을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이제 당연히 물어봤겠죠. 만점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이 여자분이 잠깐 생각을 이렇게 하시더니 제가 만점 받은 이유는요,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수능 시험도 아니고 저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고요, 예습 복습 잘한 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대체 기본에 충실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다시 물었더니 이분이 진짜 멋있게 말씀 주셨는데,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치킨이 있습니다. 파를 얹은 것도 있고요, 양념을 매콤하게 한 것도 있고, 간장에 졸인 것도 있고, 불에 구운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치킨의 기본은, 양념치킨의 기본은 프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드 맛을 볼 줄 알면 그 맛의 변형인 여러 양념치킨들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셨다면 제가 꼭 스카우트 해보고 싶은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지금 기사, 조선일보 기사 찾아보면 그 기사도 있고요. 이렇게 이용자가 함께 호흡해서 만들어가는, 굉장히 문화를 만드는데 저희의 실제 마케팅에 방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배민다운이라는 것은 저희가 외부에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는 이렇게 모든 층에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방법 11가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페이스북에서만 1만 번 이상 공유가 되기도 했고요. 행정안전부 차관이 오시기도 했고, 삼성전자 회장님이 직접 2번이나 찾아와서 이 레퍼런스를
배워가셨고 현대카드 정 회장님 뭐 대기업에서 수십 번 찾아와서 저희 회사의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배워갑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입니다. 지각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 스타트업 생각하면 굉장히 발랄하고 자유롭고 크리에이티브들이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스타트업이지만 굉장히 자유롭고 발랄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신뢰를 기반하는 거다. 사람들이 특히나 회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정의 목표를 만들어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뢰를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뭐 세 번째, 뭐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 노래를 항상 틀어놓습니다. 대신 팝송만 틀어놓고요. 한국 가요 틀어놓으면 따라 부르게 돼서 팝송은 조금 이렇게 하이라이트하고 따라하다가 말게 되잖아요. 그래서 팝송을 항상 해서 화이트 노이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다를 떨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뭐 8번 같은 경우는 책임은 실행한 사람이 아닌 결정한 사람이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KPI라고 하는 직원 평가를 따로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올해 일을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사실 위에 임원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을 포상을 해서 이 사람이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 그룹 전체를 포상을 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조직 스스로가 굉장히 단결하고 하나의 어떤 목표를 통해서 계속 정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복지입니다. 사실 이 복지는 외부로는 잘 안 알려드려요. 몇 가지만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면 무한 도서 지원을 합니다. 배달의 민족 전체 직원들한테는 저희가 신입 직원들한테도 법인카드가 다 있고요. 책을 사보고 싶은 만큼 사볼 수가 있습니다. 300만 원어치 사봐도 되고요. 1000만 원어치 사봐도 됩니다. 심지어 1억 원어치 사봐도 되고요. 위에 캡이 없습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요. 독후감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산 책은 본인이 다 가집니다. 전 직원이 그렇게 책을 사다 보니 여담이지만 교보문고와 연풍문고의 최대 매출이 배달의 민족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런 농담이 있기도 하고요. 저희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한 지 이미 2년 반이 됐습니다. 지금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하고 있고 기업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고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조금 1년 유예를 해달라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지만 배달의 민족은 주 35시간을 하면서 월요일에는 오후 1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일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은 아니고 그 전에는 46시간 정도를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성장하는 회사고 일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스타트업이 일이 적은 회사가 전혀 아니거든요. 남들 2몫을 우리는 10몫을 해야 됩니다. 개개인이.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들과 실력을 가져야 되는데 35시간으로 줄이는 거는 우리가 일인한테 회사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야 너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야 그 뉴스 봤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압축된 시간 내에 그 일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집중력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압축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재 근무는 아저씨를 뜻하는 단어잖아요. 아재 근무가 뭐냐면 아이의 학교 입학식, 유치원 입학식, 졸업식, 체육대회 날, 사생대회 날, 장기자랑 날은 무제한으로 휴가를 줍니다. 아빠한테. 그리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 많이 가야 되잖아요. 산부인과 가는 날마다 또 무제한으로 휴가를 줍니다. 그게 아재 근무고요. 여신 근무는 임신하신 여성분들은 주 35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2시간씩 더 단축 근무를 해드리고요. 산부인과 가는 날 당연히 휴가를 무제한으로 주고요. 남성 육아휴직은 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2년 이상 근무자에게 한 달짜리 유급 휴가를 또 주고 있고요. 지망가라고 있습니다. 지망가는 지금 만나러 가요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아내 생일, 남편 생일, 자기 생일, 결혼기념일, 부모님 생일, 시부모님 생일, 내 아이들 생일 때는 조기 퇴근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은 5월 5일뿐만 아니라 휴가를 자기가 또 하루 더 가질 수가 있고요. 퇴근 시 인사 안 하기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인사 잘하게 하거든요. 퇴근 시간에는 인사 안 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통 이제 6시에 약속이 있어 퇴근하고 친구랑 약속을 해놨는데 위에 상급자가 앉아있으면 이렇게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이렇게 쭈뼛쭈뼛하게 되잖아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왜 부장님 안 나가시죠? 이렇게 되니까 퇴근할 때는 인사하지 말자. 라고 해서 제가 막 열심히 하고 있다. 야 이게 뭐지? 그런데 앞이 싹 없어진 거예요. 시계를 보면 6시 3분 이렇게 이미 저희는 그렇게 하고 휴가 묻지 않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이현재 이사 저는 얼굴 오늘 하루만 보면 진짜 행복할 텐데
그런 날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 사유란에 거짓말을 쓰게 됩니다. 배가 아파서요, 아니면 회사 뭐 아이가 아파서요, 뭐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끼리 거짓말을 쓰지 말자. 그래서 휴가 사유 묻지 않기를 하고 있고, 손 선생은 저희 안마 하시는 분이 남자 안마사, 여자 안마사가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내가 안마 받고 싶을 때 안마를 받는다거나 또 잘 출퇴근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복지는 저희가 외부로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할 만한 내용들이고,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어? 그래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배달의 민족 연봉이 작은 거 아니에요? 35시간만 근무하니까 저희가 개발자 대졸 초임은 6천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삼성전자나 LG, 뭐 네이버, 카카오보다 저희가 사실 연봉을 더 많이 주고 있고요. 그만큼 굉장히 훌륭한 또 인재를 뽑아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는 이유는, 외부에 공개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한 조건에서의 복지들입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내기 위한 복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 대부분 일과 가정에서의 충돌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사 생활에서의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최대한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배려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김봉진 대표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회사는 망해도 좋은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나 이 사회에서의 기업으로서의 문화로서 평가되는 것은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대표한테 회사는 망했으면 좋겠다는 꼭 빼시라. 그거는 안 된다. 회사가 살아남아야 그 문화가 다른 기업에도 전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일을 잘할 수 있는지의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영역은 푸드테크입니다. 이 푸드테크라는 단어는 전 세계에서 배달의 민족이 처음 만들어서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아직 사전적 정의는 되어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글에서 구글링을 해보면 푸드테크라는 단어의 활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디지털 미업이라고 하는 이런 전문 매체에서 보면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푸드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푸드테크라고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짜장면 잘 배달하고 치킨 배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음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레거시들이 있습니다. 불평등들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아직도 기아로 많은 아이들이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기도 합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벌목되는 상황이고요. 이 배달 음식, 또 음식과 관련된 포장재들이 플라스틱이 과용 사용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우리 환경에, 지구의 지속 가능성들을 굉장히 많이 위협하고 있는 음식과의 문제들이 있고요. 너무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또 굉장히 대사질환이라든지 이런 건강의 문제들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배달의 민족은 앞서 보신 것처럼 그냥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서 언급되는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배달 문화, 그리고 음식 문화, 생활의 전체를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 AI, 빅데이터, VR, AR, 가상현실, 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저희 배달의 민족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이미 어플리케이션 단 하나만으로도 연간 5조 원의 거래액을 만들어내고, 전국 단위 수억 건의 음식 거래 유통을 실제 저희가 다 데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로 양으로 보면 저희가 국내 어떤 기업보다도 굉장히 큰 볼륨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 삼성의 타이젠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팀이 저희 회사에 파견이 되어 있고요. 네이버의 AI 만드는 팀이 저희 회사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사실 굉장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실 빅데이터의 또 중요도를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에서는 저희 데이터를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실제 이 물가들의 변동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데이터를 달라고 하고,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에서는 국민 건강이라든지 복지를 증진하는데 어떤 음식들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정책 위반하는데 저희 데이터를 달라고 하고, 실제 2016년도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날에 치킨이 또 가장 많이, 이런 정치 현상들이 이런 빅데이터가 또 반영을 하기도 하고, 사회 현상, 스포츠 이벤트,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로서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활용들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하나의 부분은 부동산 문제를 하나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데이터를 보기 시작하니까 실제 이 식당 장사를 하시는 분을 목이 좋은 데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유동량이 많은 곳, 교통이 좋은 곳 이런 것에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그런 곳에서 장사를 개업하려고 그러면 그 권리금이라는 걸 달라고 합니다. 우리 장사 잘 때 1억 더 줘, 2억 더 줘, 3억 더 줘. 그런 어떤 값어치가 측정되는 기반 데이터가 있지도 않는데 그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전국 데이터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정보와 그걸 매시업해 보면 여기에서 실제 어떤 유동량이 만들어내는지 어떤 품목들이 거래가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기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국 사회, 특히나 한국 경제에서의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레거시의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는 이 유동량들을 실제 경제의 여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창출하는 데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도 저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자판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은 저희 배달민족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예전에는 자판기가 그냥 음료 내려먹는 데만 활용이 되었다면 이 사진은 제가 중국 심천에서 찍어온 건데 자판기 하나가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놓아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을 유통하기 시작한다. 과일도 있고 채소류도 있고 뭐 달걀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넣으면서 실제 이 자판기 하나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고 데이터 머신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를 할 수가 유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재고 관리나 실제 상품 가격 변동들을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상품을 유동을 만들 수 있고요. 단지별로 굉장히 독특한 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 자판기가 활용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자판기가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기업들한테는 중요 가치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가상현실입니다. 제가 아까 인터넷 거래는 비대면 거래다. 상품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사진과 영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상품에 대한 신뢰성들이 굉장히 훼손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터넷 거래들은 이런 이제 가상현실들을 통해서 접목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물건의 다변화된 디자인을 확인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실제 페이스북은 앞으로의 모든 인터넷이 이 가상현실 디바이스로 수렴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준비를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새로운 커머스 시장에서의 기회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배달의 민족에서 그냥 음식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고 또 조리되는 과정 속에서 음식의 소구력, 고객의 니즈를 보양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는 제조업 기반에서 상품을 모업제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기술적 활용이 높은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영상을 안 보이고 소리가 커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집집마다 지금 전자레인지가 놓여져 있는 것처럼 이 푸드 3D 프린터가 집집마다 놓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기본 베이스 7가지 맛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음식들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런 3D 프린터를 집집마다 이제 전자레인지처럼 놓는 게 저는 몇 년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달의 민족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혁신들이 일어날까요? 주방이 지금처럼 조리 공간들을 크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실제 서울에 있는 몇몇 아파트들은 주거 문화가 바뀌면서 이 주방을 옵션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노동력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 해방에 가장 큰 혁신을 한 시민 단체나 뭐 물건을 뽑는다면 세탁기를 뽑거든요. 여성을 가장 해방시킨 역할로서 세탁기를 뽑는데 1위로 저는 세탁기 이상으로 이런 3D 프린터가 집집마다 몇 년 내에 놓여지게 되면 더 이상의 여성들이 특히나 엄마나 아내에게 주어진 이 노동들을 이 안에서 굉장히 해체시키고 새로운 활용.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 이야기하면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저희는 주방과 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방을 없애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좋은 음식을 집에서 주문해서 엄마가 이 조리하느냐고 혼자 고생하시지 마시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게 사실 올해도 가을 태풍이 많이 와서 낙과가 많이 발생하고 벼가 쓰러지는 어떤 농가 손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요. 실제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서의 이 생산 처출량만 가지더라도 실제 학교에서 300인 정도의 이 학교 내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고요.
없습니다. 기상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하나씩 놓여지게 되는 상상들을 해보고 이미 기술적으로 많이 어렵거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아 버려져 있는 지하실 공간들을 이용한다거나 오히려 그런 공간들이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활용이 될 거고요. 배달의 민족은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홍 박사님 혹시 아시나요? 예, 데니스 홍 박사님하고 지금 UCLA에서 저희가 이 로봇을 같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 로봇은 주방 로봇입니다. 그래서 조리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실제 앞서 말씀드린 3D 프린터처럼 이 주방 로봇도 새로운 이제 식당 내에서 많이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노래가 커서 노래가 끄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음식들을 내가 집에 있지만 뉴욕에 있는 고든 렌즈의 음식을 먹고 싶어 그러면 음원 다운로드 받듯이 500원을 내면 레시피가 쫙 내려와서 재료만 있다면 집에서 먹을 수 있고요. 프랑스의 유명 셰프의 음식을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이탈리아의 유명 셰프의 파스타를 집에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이미 기술적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 배달의 민족은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드론입니다. 올해 이제 드론이 동계올림픽 때 구물을 치시는 건 다 보셨잖아요. 오프닝 세레모니 때. 배달의 민족도 이미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음식을 다 배송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드론을 지금 남북 군사적 이유 때문에 못 띄우게 돼서 저희가 샌프란시스코나 호주에서 지금 서비스를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드론이 사실 음식 배달보다 드론 택시가 더 빨리 시장에 적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드론들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과 유통에서의 굉장히 혁신들을 또 만들어낼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로봇은 스타쉽입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처음 당선되고 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같이 동행해서 갔었는데요. 그때 워싱턴에서 이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걸 빨리 우리 회사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달의 민족도 이미 이러한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이미 기술적인 부분들은 거의 다 완성된 상황이고요. 건국대학교에서 저희가 옆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국대학교 학생들은 음식을 주문할 때 이런 로봇이 배달해주는 음식을 먹고 있고요.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이런 데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2년 후에 이 로봇을 전체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잠깐만, 맛있는 거 시켜줄게. 클로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약국에서 파스 좀 사올 수 있을까? 네, 지금 주문할게요. 이미 네이버 클로바에는 배달의 민족 주문을 음성 공유할 수 있는 AI가 개발돼서 기술적으로 이미 승용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 영상에 언급된 대다수 대기업들하고는 저희랑 이미 이 로봇을 활용한 계약들이 있고요. 요즘 이제 아파트 단지에도 택배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작년도 다산 아파트에서 굉장히 그런 이슈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아파트의 안전 문제를 위해서도 이런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고객손에 전달해주는 물류는 배달 음식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실제 배달 음식을 안전 문제 때문에 여성분들은 꺼려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면해야 되는 배달원을 대면하는 상황들을 저희가 굉장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런 로봇을 이용할 수 있고 실제 상용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7월 저희가 무인 로봇 식당도 오픈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서빙 로봇입니다. 저도 오늘 점심 여기서 또 약속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실제 이 로봇은 이미 전국에 있는 식당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빙하는 사람 한 명 고용하는 것보다 이 로봇이 가진 효율이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겁고 또 마케팅적으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건대에서 하고 있는 배송 로봇입니다. 건대 학생들이 음식을 주문할 때 저희 로봇이 가져다 주는데요.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메리카노 이제 커피 주문을 하면 건대가 약간 부지가 넓잖아요. 가운데 호수가 뻥 뚫려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 널리 있는 이런 카페들에서는 실제 이런 음식들을 학생들은 이제 주문해서 배달음 쪽 앱에서 바로 로봇에 의해서 주문을 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푸드와 테크의 조화를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이 푸드테크의 목적은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아마 제가 오늘 발표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아직도 이 앱을 다 안 쓰셨겠지만 이제 앱을 이제 예외적 삶을 벗어나서 이제 평균적인 삶으로 들어오시길 바라시고요. 그거를 넘어서서 사실 우리가 음식과 가져간 굉장히 이 사회의 레거시들이 많습니다. 불편과 부담감들이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배달의 민족이 단순히 짜장면 치킨을 배달하는 회사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여성의 문제 아니면 안전 문제, 유통의 문제의 혁신들을 만들어내는 게 배달의 민족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10년 후는 삼성과 LG, 현대 이런 기업들이 주도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중국의 1위, 2위, 3위, 5위권의 모든 기업들이 IT 기업으로 재편이 되었고요. 중국 공산은행 하나 들어와 있고 미국은 1위부터 5위까지 다 IT 기업으로 이미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변화에서 새로운 가치와 기업의 성장들을 통해서 그 부와 혜택들을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10년 후면 지금의 그 삼성, LG, 현대가 만들어냈던 부와 혜택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큰 공헌이 있지만 새로운 기업들이 만들어낸 배달의 민족과 같은 에너지를 가진 기업들이 더 큰 기회와 혁신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그리고 경제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좀 아침 시간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많은데 압축적으로 드리냐 좀 말이 빨랐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배달의 민족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받아주시고 네. 이사장님, 굉장히 그 챌린징한 질문이 들어와서요. 저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소개시킬까 말까. 드론 및 로봇의 활용이 상용화되면 배민 라이더스 2,200명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항상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노동이 대체되는 현상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하지? 예전에 이제 알파고의 바둑 AI 이슈가 났을 때도 그런 토론들을 국회나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당장은 노동 대체를 가지지는 않을 거고요.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영역 내에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학교 내 차량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공간들에서 대체하는 노동들 그리고 그 오토바이 배달원이나 기존의 라이더스들은 이 일반 도로를 사실 이 로봇이 드론이 일반 도로를 지금 못 다니거든요. 이 로봇을 인도 위에 달리게 할 건지 아니면 차도 위에 달리게 할 건지에 대한 사회적 법과 규정이 아직은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컨센서스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후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지금은 진행이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은 2030년, 40년 이후에 정말 노동 대체 현상들이 차후에 발생이 되지 않을까 단기간으로 쉽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딱 하나만 더 받아주시죠. 창업 시에 동업 형태로 출발되어 우한 형제들로 동업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극복했는지의 여부와 저도 질문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국내용이 아닌 세계화 전략 방안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동업과 세계화인데요. 저희 처음 시작할 때 5명의 김봉진 대표의 친구들 그리고 친형하고 시작이 된 서비스입니다. 근데 김봉진 대표는 지금 남아있는 분은 그 5명 중에 1명밖에 없거든요. 김봉진 대표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세미나장에서 회사가 언제 성장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는 계단식 성장을 해왔는데요. 언제 한번 이렇게 점프업을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한 방 갈릴 때 점프업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서비스가 시작됐다면 그 사람들 내보내고 또 좋은 역량을 가진 사람들, 그 밸류에이션에 맞는 역할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해서 회사를 지속 성장하고, 그런 것들은 IT 기업들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정년이 없고요. 근속 연수가 3.5년, 네이버 카카오를 해도 3.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빨리 자기 에너지를 태우고 또 다른 능력치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고요. 해외 전략은 저희가 일본에는 네이버 라인하고 해서 5년 전에 일본의 시장에 진출했다가, 일본이 배달 문화가 없거든요. 도시락 문화는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갔다가 물러났고요. 중국은 저희가 상해를 들어왔다 상해에서도 워낙에 관시라든지 그쪽에 그런 문화들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올해 5월 저희가 베트남에 진출했고요. 베트남에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직원이 1,500명이 넘어섰고요. 저희 라이더스까지 하면 내년도 목표가 거의 2만 명, 3만 명을 고용하는 게 베트남에서만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전체로 성장하는 게 저희의 단기적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재밌었죠. 이게 단순한 배달 기업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앞서서 좀 받아들이고 혁신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 들으신 얘기의 키워드는 혁신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떡볶이 저희 경실에 대단했습니다. 저 세종대에서 했는데 58만 명이 지원을 해서 500명이 파이널리스트가 돼가지고 500명이 거기서 시연을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역시 컨벤션 그런 장소는 세종대가 처음입니다.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